토사구팽이라는 고사성어는 뭐 귀에 익숙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정치가들도 심심하면은 입에 올리는 고사성어고요. 또 조직 내에서도 토사구팽이라는 얘기 상당히 많이 합니다. 어떠한 일을 성취해 나가는데 상당한 공을 세우고 났더니 상 대신 돌아오는 것이 뭐 공고사직이라든지 소위 얘기해서 공신을 제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유명한 고사성어인데,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이 토사구팽이라는 얘기가 세 군데나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그 5월 동주 아시죠? 그죠? 5월 춘추의 가장 핵심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인 범녀라고 하는 그 책사의 입에서 나온 얘기고요. 또 하나는 한신의 모사였던 괴통이라는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신이 그 숙청당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이야기가 바로 토사구팽입니다. 토사구팽은 앞에 네 글자가 더 있습니다. 실제로는 조진장궁이라 그래가지고 날던 새를 다 잡고 나면은 좋은 활은 감추어둔다라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진장궁, 토사구팽 이렇게 8글자가 대꾸를 이루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동양사회 특히 왕조체제에 있어서 공신숙청에 제일 먼저 선례를 남긴 사람이 바로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공신숙청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한신의 숙청입니다. 한신이 토사구팽 당하는 장면이 정말 그 공신들에 대한 숙청의 대명사처럼 남아 있습니다. 대표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그전에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범녀라는 사람도 이 이야기를 거론했는데, 범녀하고 같이 짝을 이루어 가지고 그 월나라를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월나라를 패자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던 문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종이라는 사람에게 범녀가 함께 은퇴하자라고 권하면서 했던 말이 토사구팽입니다. 그러니까 토사구팽 당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가장 좋은 정상에 있을 때 물러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문종이 그 범녀의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왕이 내린 그 칼을 가지고 스스로 자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토사구팽은 그 한신에 앞서가지고 몇백 년 전에 이미 범녀 그다음에 문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한테는 한신이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토사구팽 하면은 그냥 한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범녀하고 문종, 특히 문종이 토사구팽 당한 인물로 아마 사기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오래된 인물로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그 동양 사회에 있어서 그 공신숙청이라고 하는 악순환의 오리지널 처음으로 공신숙청을 단행한 인물이 유방입니다. 한나라 유방입니다. 문종은 한 사람만 그 숙청당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유방은 한신부터 시작해가지고 팽월 그다음에 그 1등 공신이었던 여러 사람들을 제거합니다. 왜 그러면은 그 공신들을 숙청하게 되느냐? 이 한신의 모사였던 괴통이라는 인물이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립니다. 괴통은 한신에게 뭘 권하냐 그러면, 한신이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한신이 유방과 항우가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한신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균형이 무너지게 돼 있었습니다. 요즘 얘기를 하면 이제 캐스팅 보드를 한신이 쥐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때 괴통이라는 사람은 한신에게 누구도 돕지 말고 스스로 자립해 가지고 천하를 삼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천하 삼분하면은 바로 제갈량이 떠오르시겠지만은, 제갈량보다 먼저 오리지널 이 저작권자는 괴통이라는 사람입니다. 괴통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한신에게 천하 삼분해 가지고 정립해라, 세발소처럼 권합니다. 한신이 결국은 머뭇거리다가 천하 삼분을 하지 못하죠. 천하 삼분을 권유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바로 한신이 에게 천하 삼분을 권하면서 괴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고진주란 말을 합니다. 공이 높은데 어느 정도로 높으냐? 주인을 떨게 할 만큼 높은 공신들. 이게 공고진주입니다. 그래서 공신으로서 공을 세웠는데 그 세운 공이 자기가 모시고 있던 주군보다도 높을 경우에, 또 주군에게 두려움을 줄 만큼 높은 공을 세웠을 때는 항상 경계하니까 늘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공이 주인보다 높은 공신은 언젠가는 숙청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교통입니다. 하지만 한신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성심성의껏 유방을 도와준다면은 그렇게 해서 유방이 큰 그 사업을 성취하게 된다면은 나한테 상을 주면 상을 줬지 어떻게 나를 제거하겠느냐?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낙천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한신이 숙청당하게 되는데요. 한신이 숙청당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자, 우리가 흔히 그 창업하고 수성이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업할 때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 기반을 내실을 다져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육고라고 하는 유명한 한나라 초기 유방의 밑에 있던 신하 가운데 한 신하가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창업과 수성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방에게 이 육고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책 좀 읽으라고 권합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랬더니 유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은 사람이다. 마상득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그 책이 뭐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육고라는 사람이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고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리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상득지, 마상치지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말 위에서 천하를 얻는 것과 천하를 다스리는 것하고는 방법이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방이 그 얘기를 듣고 그다음부터 통치의 방법을 달리했다. 그런 얘기인데 바로 이겁니다. 수성과 창업이 다릅니다. 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이 주군을 뛰어넘을 만큼 훌륭한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창업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주인을 확실하게 주인으로 대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 한신이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한신이 다른 공신하고 나는 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신이 도리를 알고 겸손하게 자신의 공과 능력을 뽐내지 않았더라면은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억울하게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일단 공을 세우고 나면은 창업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겸손하게 자기의 공이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뽐내고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주인도 주군도 경계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한신이 그걸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마천은 정확하게 한신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이제 리더의 입장에서 한번 돌아가서 투사구평을 다시 한번 의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공신이 훌륭한 공을 세워서 뽐내고 다닌다고 해서 무작정 공신을 숙청해버리거나 제거할 수는 없는 게 오늘날 조직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원칙이 있는 농공행상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의 공을 정확하게 따져서 또 그 사람이 한 역할을 따져가지고 거기에 맞는 권한과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농공행상에 따른 그러니까 즉 창업에 따른 약간의 불만들을 없애고 순조롭게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원칙 있는 농공행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진문공이라는 사람, 춘추시대 때 문공이라는 사람의 농공행상 원칙하고 그다음에 제갈량의 상벌 원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진문공이라는 사람은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공이 초나라라고 하는 강대국하고 전투를 벌였습니다. 업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초나라가 강을 건너오게 됐습니다. 성복입니다. 업전투가 아니고 성복전투인데 성복전투에서 강을 건너오게 됐는데 자 초나라가 강을 건너오고 있는데 밑에 있는 참모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전략을 제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건너기 전에 공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한 사람은 그거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춘추시대 때는 대의명분이 살아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되게 상대편이 다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공격하거나 하는 건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춘추시대의 시기가 지나면서 점점 그런 그 페어플레이 정신은 사라지고 승리만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 문공이라는 사람이 자, 건너기 전에 공격하자는 사람과 건너고 난 다음에 공격하자는 두 의견을 놓고 건너기 전에 공격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페어플레이 정신에서 어긋나는 방법으로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농공행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을 줘야 됩니다. 놀랍게도 문공이라는 사람이 승리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A라는 참모에게 1등상을 주지 않고 다 건넌 다음에 공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강조했던 B라는 신하에게 참모에게 1등상을 줍니다.
당연히 신하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겠죠. 그죠? 승리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고 1등상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줬으니까. 그래서 불만과 그다음에 그 상에 대해서 약간의 이의를 제기하니까 문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A라는 참모는 한순간 한 번 써먹을 수 있는 전략을 나한테 제안했다. 하지만 B라는 신하는 내가 평생도록 마음속에 간직해서 지켜가야 될 원칙을 얘기한 것이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A라는 그 참모의 전략을 받아들여가지고 승리하긴 했지만 내 행동과 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B는 그 원칙을 한번 상기시켜줬다. 그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B에게 1등상을 주는 것이다 라는 말로 자신의 농공행상 원칙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농공행상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신상필벌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벌은 반드시 왜 내가 그걸 받아야만 되는가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벌 받는 사람이 알고 벌을 받아야만이 불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상필벌인데 제갈량이 신상필벌에 관해서 정확하게 잘 구사했던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상을 줘도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했고 누구든지 간에 벌을 줘도 모든 사람이 다 수긍했다. 심지어는 벌을 받는 사람조차도 내가 벌을 받아야만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정확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지켰던 인물입니다.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 있는 농공행상과 정확한 신상필벌의 원칙이 있다면은 그 불필요한 그 조직원들의 그 숙청이나 또 제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송나라를 건국한 송나라 태조 조광윤이라는 인물은 중국 역사상 거의 유일무이하게 공신을 숙청하지 않고 나라를 정권을 수립한 인물입니다. 한 번의 술자리로 허심탄회하게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공신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리고 설득함으로써 공신들에게 모두 군권을 회수해서 숙청도 피하고 또 정권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역구태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피해갔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공신숙청이라고 하는 토사구팽은 공신숙청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신을 어떻게 하면 숙청하지 않고 갈 수 있는가라는 지혜를 찾아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송나라 태조 조광윤의 공신숙청을 피한 부분 이게 다 역사 속에 저희들이 답이 있습니다. 진문공, 제갈량, 농공행상 원칙, 상벌 원칙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또 새겨 두신다면 불필요한 숙청은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